네,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가 수의를 입고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는요, 이런 얘기했죠. 어떤 벌이든 받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오늘 법정에서는 공소 사실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뻔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 얼굴 보기 싫었습니다. 특검보다 철저한, 이 특검에서 아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 소개합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진성호 전 의원, 김상민 전 의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현경병 전 의원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요,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또 국회 청문회 증언을 사전에 협의를 했다. 그리고 재단 이 직원의 위증을 종용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의원이 명백히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발언이 무엇인지 그 관련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혹시 그 사무실에 근무하시면서 최근에 종편에서 문제가 됐던 그 태블릿 PC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 종편에서 문제가 됐던 그 PC가 맞습니까? 그건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추정을 하는 이유는 그 태블릿을 고영태 씨가 이제 들고 다녔었고 저한테 충전기를 사오라고 시켰었습니다. 그거에 맞는 충전기를 사오라고 저한테 했었고요. 옛날 구형이었다. 네, 그래서 보니까 그 핀이 예전 거였고요. 예. 그래서 그걸 사오겠다 했는데 제가 그걸 못 사갔습니다. 그래서 고영태 씨가 그걸 가지고 저한테 핀잔을 좀 했고 그런 관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하는. 네. 예.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게 이 두 분의 이야기를 고영태가 언론에 이틀 전에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위증을 시켰다, 교사, 그렇죠. 위증 교사죄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팩트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굉장히 크게 썼는데 거기 보면 자 고영태 씨도 그렇지만 노승일이라고 K스포츠재단의 부장으로 있었던 사람의 증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자 그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입니다. 당시 지금은 이제 간사를 그만뒀지만 이분이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그러니까 최순실의 스포츠 마사지 센터 원장을 했다는 이분한테 만나서 위증을 교사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자 태블릿 PC는 고영태 것이다. 그다음에 이 태블릿 PC를 JTBC가 훔쳤다고 말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결정적인 스모킹 건으로 되어 있는 이 태블릿 PC의 존재를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건데 이 발언을 갖다가 했다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이 청문회가 어떤 청문회입니까? 온 국민이 흥분했던 최순실의 국정농단 청문회인데 최순실이 이 국정농단 청문회까지도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완영 간사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의원 전체가 지금 어마어마한 이제 민심의 역풍을 맞는 겁니다. 이만희 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저분이 이제 질문은 또 이만희 의원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특검이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됩니다. 맞으면 맞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책임을 질 사람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특검에서 그렇죠. 수사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늘도 뭐 김성태 위원장이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두 사람이 말이 진짜냐 가짜냐 밝혀가지고 뭐 바꾸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국회 속성상 절대 그분들끼리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바로 수사를 해가지고 진실이 뭔지 발견해야 되고 정말 JTBC가 이걸 훔쳤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 고영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만약 이완영 의원이 지시했다고 하면요. 위증 교사죄죠. 감옥 가는 거죠, 뭐 이거는. 네, 이건 위증 교사죄입니다. 어쨌든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박영수 특검이 머리가 굉장히 아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조금 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신중해야 하는 게 사전에 협의한 것과 위증을 교사한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청문회 하기 전에 실제 증인이나 관계자와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사태 파악을 합니다. 그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전에 협의할 때 예를 들어서 야, 그 태블릿 PC는 그 사실과는 무관하게 훔친 걸로 하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삼을 테니까 그거를 네가 예컨대 고영태가 훔쳤다는 정황을 좀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죠. 그러나 현재 제가 중앙일보 보도를 몇 번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위증을 교사한 흔적은 없어요. 사전에 협의한 흔적은 있지만 사전에 협의한 것을 고영태가 미리 알아챈 거는 있어요. 알아챘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WK
K스포츠의 노조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 노조의 멤버인 노종일 씨인가? 그 노종일 씨가 고용태한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야, 우리 여기서 내부에서 논의됐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고용태 당신 태블릿 PC인 것처럼 얘기가 되더라. 이렇게 이제 고용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이제 청문회가 진행되기 전에 이런 얘기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예측을 한 것이 곧 위증교사 혐의를 미리 밝혀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근데 이 저는 봅니다. 태블릿 PC가 고영태가 아니라 최순실 거라면 위증교사죄가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법리적 문제를 이렇게 논하고 평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어난 문제가 매우 중대한 문제잖아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분명하게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감옥 갈 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조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다면 그렇게 검찰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슨 정치적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미루거나 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혐의를 정치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청문회는 굉장히 중대한 청문회인데 이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온 국민이 원하는데 진실이 밝혀지기보다는 미궁으로 빠지고 있는 거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까지 터졌기 때문에 과연 이 청문회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심각한 어떤 상황이라고 봅니다. 장재현 의원도 이완영 의원 빠른 시간에 국민들 앞에 해명을 하고 아니면 여기서 같이 할 수 없다 나가라 뭐 이렇게 청문위원회에서 나가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과도한 흥분이라고 봐요. 장재현 의원이 흥분했다고 봐요. 왜 저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얘기하시는데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 건 물론 이 여기서 위증을 하거나 그 위증을 교사한 건 아주 중요한 문제고 그 위증하거나 위증 교사한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해서 밝혀야 돼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위증일 수도 있다. 위증이라면 위증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뭐 듣는 사람 기분은 좋을 수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좀 근데 언정하지 이완영 못한 의원이 얘기다. 여러 가지 뭐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제가 반론하면 이야기가 많이 있고, 반론하십시오. 반론하면요. 첫째, 이거는 명백하게 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전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중앙일보를 저도 봤는데 네. 구체적으로 거기는 자 정동춘이라는 사람이 일단 이완영 의원과 뭐 고등학교인가 뭐 동문이라고 합니다. 네.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 그다음에 정동춘 이사장을 시켜가지고 박헌영 과장한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구체적인 증언을 합니다. 위증을 시킨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거짓이면 이 말을 갖다 보도한 중앙일보와 이 말을 증언한 그분은 또 명예훼손죄로 나름대로 무고죄로 어쨌든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새누리당의 간사라는 이완영 의원이 자기와 동창 관계에 있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걸 협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부적절할 수가 있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사안이 예를 들어서 다른 청문회처럼 정인이나 참고인을 만나가지고 물어보는 거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의혹을 받지 않습니까? 범죄자로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최순실 일당이 그런 분을 갖다가 이 인연을 만나가지고 협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구체적으로 또 증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대책회의라는 게 왜 나옵니까? 이게 바로 정치적으로 표현한 대책회의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법적으로 저는 중앙일보 보도 그대로라면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하고 물론 이제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 만나야 되고 또 하나 이만희 의원입니다. 이만희 의원도 뭐라고 했습니까? 박헌영 과장을 자기는 만난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박 과장은 안 만났지만 박 과장과 대단히 친한 류모 과장을 또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황 증거를 보면 상당히 새누리당의 친박 의원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표지했던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결 의원까지 세 명이 있는데 그분들의 행적이 국민들의 의심을 받을 만하다. 물론 이분들이 뭐 억울할 수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자 증인 출석을 며칠 앞두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보나 법률적으로 보나 문제가 될 소지가 대단히濃厚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관련된 녹취록을 박영선 의원이 두 번에 걸쳐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지시사항이 있죠. 그렇죠. 태블릿 PC를 그것을 훔친 것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것을 짜맞추고 뒤집어 씌우라는 그런 내용들이 첫 번째 나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 판을
완전히 짜야 된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막으라고 하는 최순실 씨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지금 녹취록에 나오는데요. 그 상황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앙일보 저도 그걸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증언을 하기 전에 증언이 그 전날과 그 이후에 지시 상황으로 연결되는 그 흐름이 아주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지금 모두가 엄청난 범죄 혐의에 있는 그런 관련된 분들을 만나는 것인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진 의원님의 얘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녹음 파일하고 딱 맞아 들어가니까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럴 뿐더러 거기에서 나오는 상황들이 굉장히 할 말 중요합니다. 있으십니까? 네. 반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칼이 어떤 사람의 목숨을 해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에는 칼을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데 지금도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말을 할 때 상당히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이 문제가 위증을 교사한 문제면 그 국회의원은 빠지를 떼야 되고 그 증언한 사람은 상당히 위증을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이 중요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첫째, 아니 동창을 만난 게 마치 무슨 큰 혐의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것도 그건 참적 의심이 아니라 일정하게 의혹 불리고 또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전화로 해서 이동기인가 이분한테 훔친 걸로 해라. 여기는 상당히 의심을 할 여지가 있지만 또 반대 측면도 있어요. 반대 측면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어떤 기사 보도를 봐요. 거기 그 WK에 분명히 번호 열쇠가 잠겨져 있는데 번호 열쇠를 관리인이 눌러줘서 누구지? 저 JTBC 기자가 들어가서 그걸 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보면은 그 과정으로 보면은 그 최순실 씨가 꼭 의도해서 거기 놓은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원래 고영태 거가 아니라 최순실 거를 고영태 씨가 가지고 다니다가 어떻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한쪽 측면에서 의심이 가능해요. 그죠? 최순실 씨가 원래 자기 건데 훔친 거로 조작하게 한 것을 이렇게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 측면도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키가 잠겨 있는 거를 열어줘서 들어가서 꺼냈다. 그 보통 기자들은 야 그거 누가 주지 않으면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취할 수 없는 거다라고 네, 여기까지. 얘기하죠, 보통 기자들. 짧게, 아주 짧게. 예. 너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마시라. 그리고 네. 22일 날 3자 대면에서 밝힌다는 거 네,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아니요. 예. 제가 짧게 되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특검이 수사라고 했지 누가 맞다는 걸 우리 모릅니다. 네. 그걸 할 수 없는 거 또 하나 저는 이게 오늘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했던 말을 듣고 국민들이 또 화가 많이 난 겁니다. 네. 나는 최순실 씨 말입니다. 나는 태블릿 PC 본 적도 없다. 모른다. 그리고 뭐 모든 걸 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뭐냐면 태블릿 PC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차 사과에 대한 동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 태블릿 PC를 훔쳤다고 하면요. 법정에서의 증거로서 굉장히 무력해집니다. 네, 안 되죠. 그런 것들을 노린 어떤 일련의 오늘 헌재 낸 그 답변서도 그렇고요. 이런 걸 보면 나름대로 이제 판을 짜고 있는 건데 물론 그 결과는 특검 말고 국회에서 못 근데 알아냅니다. 지금 이만희 최교일 의원 그다음에 이완영 의원이 다 친박계는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좀 국민 이 방송을 보거나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서 국민 여러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면은 이 사안이 중요하고 특검을 통해서 규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는 한데 물론 또 이 태블릿 PC로 인해서 사건이 도화선이 된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국민이 최순실의 실체와 이번 게이트의 전반을 인식하게 된 게 뭐냐면은 고영태 사무실에서 그 최순실 씨와 그 이영추 행정관 뭐 등등 해서 옷을 짜맞추고 지갑에서 돈 꺼내주고 휴대폰 전화로 닦아서 건네주고 여기서 봤단 말이에요. 빼도 박도 못할 영상 화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그러니까 한 250건이 넘는 최순실이라든지 관련자들의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 휴대폰 녹음 파일로도 사법적으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누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 저도 동의해요. 제가 볼 때 태블릿 PC가 그러니까 맞아요. 위증교사죄가 쉽게 얘기해요. 아니. 위정교사는 이런 부분들이 가려지지가 않고 공방 속에 흘러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사법적으로는 명백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 이 말씀. 사법적으로는 명백. 생각이 좀 그러니까 다른데요. 이완영 의원이나 이분들이 배지를 벗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 아니 그 부분은
사실 규명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네. 제 생각이 좀 다른데요. 네. 이 문제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에요. 이게 한쪽 측면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매우 보편 상식적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한 걸 넘어서서 이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혹시 탄핵까지 짜고치기 고스톱으로 누군가 위에 흘러갈 것이 아닌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뭐 친박안에서도 다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데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겼죠.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는 청문회 이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청문회에서 미리 모여서 사전 모의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동문이라서 만날 수 있다? 이거는 동문이니까 더 이상 더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 혐의자를 미리 만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다? 변호사입니까? 지금 청문회에서 증인을 추궁하고 문제가 있는지를 발표해야 될 그런 국회의원이 동문회에서 만나가지고 미리 얘기를 했다? 변호사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소위 말하는 증인들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지 국민의 변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죠. 현 의원은 저분이 위증교사죄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거야? 안 된다?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어요. 사실은- 여기는 된다, 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할게요. 심정은 위정교사라는 정황으로 저는 읽습니다. 다만 물증 차원에서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국정문란이라든가 뭐 문서를 빼들고 국가기밀 뭐 청와대가 완전히 마비된 이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사건이 다시 한번 정말로 이제 진실로 밝혀진다면 위증교사를 했다. 이것은 그 상황을 넘어서는 또 다른 엄청난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도덕성을 그동안 무너졌던 도덕성에 완전히 파멸의 길로 가는 저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하나하나를 정말 특검이 제대로 밝혀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을 스스로도 의원님들이나 또는 여러 그 관계되신 분들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지금 모든 사안을 다 감추거나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진술하기를 거부하는 상황들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더 화가 나고 불안한 겁니다. 예, 그리고 찌라시나 뭐 SNS에서도 이 태블릿 PC가 고영택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돌고 있는 와중에 이런 질문이 와서 더 의혹이 더 증폭된 이런 부분이 말까지 제가 있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이완영 의원은 왜 그러면 이완영 의원이기 때문에 비판받는 게 또 있습니다. 그분이 새누리당 같이 할 때 뭘 했습니까? 장시호 씨 물어가지고 뭐 질문하니까 검찰에서 다 답변했고요. 그런데 안 물어봅니다. 아, 그랬어. 또 딴 질문. 자, 그거를 보는 국민들은요. 저 사람은 이완영 의원은 적어도 친박 의원인데 장시호든 최순실이든 뭔가 진실을 보호하려고. 캐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보호하려고. 뭔가 문제를 흐리게 하는 그런 혐의가 있습니다. 국민 눈에는. 그런 분이 만난 겁니다. 동창인 관계는 모르지만 만약에 박영선 의원이나 안민석 의원이 이 사람을 만났다. 만났다고 하면 진실을 캐기 위해서 저는 물론 지금 우리 차 전 의원 말씀처럼 만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참고인. 그런데 누가 만나느냐? 그동안에 비호 세력이 만나느냐? 비판 세력이 만나느냐?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눈에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인다는 건 정치적인 판단이고 다만 법률적은 현 의원 말씀처럼 이거는 증인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특검이 다룰 문제인데 진실 밝히는 거는 특검이 해야죠. 네. 자, 이제 차 의원 만평으로 갈게요. 만평을 통해 오늘의 정치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평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뜯어볼 것도 없네. 대통령의 오리발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 심판 답변서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청와대가 부인했죠. 네, 오리발이죠 이게? 네, 오리발을 내민 겁니까? 네, 오리발을 들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이번에 그 국정농단에 대한 그 국회 쪽의 어떤 소추 의견서나 거기에 대한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서를 보고 소추 의견서 쓴 사람들이 수준이 낮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소추 의견서 쓴 사람들도 또 수준이 낮아요. 이렇게 쭉 보면은 조각 문제 삼았는데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특별하게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저는 드는 생각이 하나하나 조각조각 가지고 문제 삼기보다는 전체를 문제 삼아야 되는데 그런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낸 논의가 탄핵 없다. 소추안도 제가 볼 문제고 여기 청와대에서 낸 답변서도 문제다 이렇게 둘 보시는 거예요? 다 조각조각 갖고 서로 뭔가 시시비비를 좀 하는데 사실 최순실과 박근혜 네. 대통령 총론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너무 강론적으로 국정농단한 썼다. 거에 대해서는 좀 네.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것도 뒤에 마찬가지예요. 괴물은 이게 뭡니까? 이게 좀 괴물이죠 이게? 고래예요? 뭐예요? 여기 뿌리 있고 괴물. 뭐. 그냥 괴물입니까? 그렇죠. 예. 형체를 알 수 없는 괴물. 그러나 발만 이렇게 되면 오리발이니까 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실체의 일부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괴물한테 오리발도 좀 이상한 거고 여기에 피는 뭡니까? 피.
일을 저지른 거지 이제. 예. 별 뜻은 없습니까? 네. 아, 예. 지금 뭐 그동안 뭐 설명하셨으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지금 어떤 입장이 있는지는 다 드러난 것 같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그 탄핵 문제를 놓고 헌법재판소에 대응하는 것도 그냥 도덕적이라든지 정치적인 차원에서라든지 또 무엇보다 우리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보여줘야 될 어떤 그 권위 있는 행동, 언행 이런 차원보다도 오로지 사법적으로 형량 줄이고 죄 없게 만드는 거에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그림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 뒤에 장막에 조금 가려줬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 이분이 자기가 다 가리려고 그러거든,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이 그림을 만평을 그린 건 여기 있는 분들은 제 얘기에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시라니까요. 저는 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탄핵 의견서를 낸 거나 박근혜 대통령 답변서 낸 거를 제가 꼼꼼히 보니까 개별 사안을 갖고 서로 시시비비를 따지면은 상당히 탄핵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 복잡해질 수 있겠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에요. 네, 오늘 근데 최순실 씨가 또 재판에 첫 재판 오늘 그렇죠. 공판이 있었죠? 오늘도 봐봐요. 네, 공판에서 최순실 씨는 그 전에 죽을 죄를 졌다, 뭐 잘못했다, 모든 그 잘못된 진실을 사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독일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보니까 전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뭐 변호인 수준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 이 답변서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뭐 마른 키친 캐비넷이란 많이 나오고요. 네. 이거는 제가 보니까 객지에 와가지고 영어가 고생하는구나 생각이 들고 연좌제 이야기 나오는데 연좌제는 그럼 최순실이가 가족이란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연좌제는 우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자, 아버지가 월북을 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사법고시를 못 쳤습니다. 연좌제 예. 때문에. 네, 예. 아버지가 죄진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연좌제를 이야기하면서 박 대통령의 답변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니 노무현 대통령도 노건평 형님이 봉화대공에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뭐 이상득 이상득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어쨌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말들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걸 보는 순간 뭐냐면 아 지금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감정보다는 본인이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유라의 친구 아버지가 했다는 그 조그만 중소기업을 납품한 걸 갖다가 네. 어떻게 답하냐면 아 그거는 중소기업 무슨 진작 차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도대체가 이걸 읽는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지금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망가지는 건가.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대통령이 이까지 왔더라도 좀 마지막 모습도 좀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 변론서 답변서에 나온 이 키친 캐비넷? 아니 최순실이가 키친에 그러니까 부엌에서 김밥 빼먹은 건 제가 알겠는데 미국의 뭐 대통령들이 뭐 원로들 불러가지고 밥 먹는 그 명예 장관인데 이게 그럼 최순실이가 명예 장관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말 하나하나가 정말 억지로 막 끄집어 와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럴 데 없고 국민들은 점점 더 분노의 게이지가 높아만 간다. 변호사들 좀 정신 차려라.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국정 그 조언을 듣는 자리가 사실은 키친 캐빈인데 최순실한테 강남 아줌마한테 저 키친 캐빈에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죠. 그렇죠. 그런 비유의 표현이 저는 뭐 네, 전혀 적절하지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않다. 그래서 이 변론서, 답변서를 쓰신 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인가 대부분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전혀 눈에 맞지 않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하시는 절차의 과정을 따지면 사실은 그 13가지 사안들 저는 간명하게 그쪽에서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저 작품이 참 잘 그려졌다. 대통령이 내밀고 있는 오리발. 지금 그런 나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국가를 위해서 했을 뿐이다라는 오리발이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뒤에 있는 국정농단의 검은 괴물 그리고 국민과 국가에 피가 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잘 묘사했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에 칼럼이 있었습니다. 아침 네. 칼럼에 저는 거기서 박 대통령은 사실상 형식적인 대통령이고 안방 대통령, 비선 대통령 최순실이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인 사랑방 대통령 이 김기춘 비서실장 이들이 사실상 저 검은 괴물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서 국정을 농단한 세력들을 지금 우리 명화백이신 우리 차 의원님이 잘 그려주셨는데요. 지금 상황, 그래서 온 국민에게 저는 박 대통령이 사실은 오리발을 내밀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열정이 있다면 최소한 내 잘못은 이런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사심 없이 했다라는 것들을 밝혀줘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단 하나의 잘못도 없다.
그리고 최순실 씨도 그래. 박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을 했을 뿐 국정농단은 자신의 조언을 반영한 대통령이 잘못한 거고 이건 대통령 책임이다. 나는 정말 조언만 했다. 야, 근데 그 조언도 비서실장을 시켜서 만나시오. 이걸 그대로 100% 들어요. 말씀을 진짜 주셨는데요. 이게, 네. 저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대통령이 잘못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최순실도 대통령이 시킨 거다. 또 안종범도 대통령이 시킨 거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이 시켜서 난 잘못이 없다. 대통령 잘못이라고 다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도 그런 얘기했죠. 지금 이제 그림을 이제 만평을 반박하라고 하시는데 사실 반박할 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건 정말 괴물 오리발이죠. 괴물 오리발. 오리발도 보통 오리발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헌법은 국민의 상식 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의 기대감일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탄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그 국가의 모든 질서가 무너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가운데도 법리 이런 뭐 작은 법리적 해석보다도 큰 틀 안에서 총론적으로 봐야 된다. 이 이 괴물을 봐야 결정이 된다. 거다. 이건 다만 조금 더 주민을 좀 해줬으면 예. 좋겠어. 그림을 더 주민에서 여기까지.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를 놓고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각각을 놓고 설명하는 것보다 누구나 인식할 수 있듯이 공모를 했다 보는 게 가장 적합해요. 사실은 사적 인연이 없었다 그러는데 사적 인연이 1979년부터 해가지고 두 사람의 인연만 해도 40년 가까이 가요. 네. 그리고 일요일에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가가지고 3인방 모아놓고 늘 회의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휴대폰 녹음 파일이든 여러 그 증거 자료들에 의해 가지고 국정을 거의 공유하면서 서로 나눠가면서 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하고 진행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면서 어떤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어야 되지 않나 싶긴 해요. 근데 네. 나는 좀 여기 계신 그럼 분들하고 제 말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른 측면에서 달라요? 접근하고 싶은데 네. 야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사람 못 보내. 지금 나는 그런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공익을 위해서 잘했느냐 못했냐 선이냐 악이냐 하고 별개로 야 주변에서 이거 최측근을 잇는 사람들조차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 이 욕을 먹지만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하고 장세동 씨하고 둘 다 참 쿠데타 주범으로서 나쁜 사람들이지만 장세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이 그래도 의리는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야 의리가 물론 없다. 이제 공의 대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평가를 별개로 하더라도 사의는 없다. 야 사의 개인적인 의리 왜냐하면 이제 이 역사를 소위 정치를 이어오는 네네. 두 줄기가 하나는 대의고 하나는 사의인데 개인적인 네. 의리인데 일본 같은 경우 이 개인적인 의리를 더 중요시해요. 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의리도 없어 이 양반들은. 공의도 없고 사의도 없다. 네. 근데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드릴 네네.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19대 비례 네. 의원생활도 같이 하셨죠. 했고 그랬는데 저는 그분이 의리가 없는 것일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분 굉장히 왜냐하면 훌륭한 사람이었다면서요. 정말로 시키는 대로 전부 다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안종범 수석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시키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자신이 자의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 판단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이제 본인의 책임이겠죠. 그런데 아마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한 죄밖에 없다. 굉장히 그 개인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계획하고 기획하고 내가 나를 챙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평가에서 뭐 대통령의 의리를 지키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다. 근데 좀, 보세요, 네. 보세요. 네. 그분도요 뭐 비례대표라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이에요. 국가를 운영하라고 세비를 받은 사람이고요. 그 순간 그 사람은 정치를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정치를 하면요 일정하게 자기가 책임성을 져야 돼. 나 시키는 대로 다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나는 비박이야. 책임 없다고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나도 야 새누리당이야. 책임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박근혜 대통령 책임 100%, 그다음에 친박 책임 100%, 짤박 50%, 나 같은 비박 한 30%. 한마디만 정치 지도자로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안종범 씨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
그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데 전 지금이라도 안종범 수석이 자신이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맞았다고 봅니다. 대통령하고 뭐 개인적 의리를 시킨다고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숨기고 은폐하는 건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죄값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수석으로서. 그런데 거기서 사사로운 자기의 개인적 의리를 얘기하는데 신의를 지키는 것과 의리를 지키는 것은 다른 거고 국민과의 의리를 지키고 국민과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 마땅한 공직자의 도리죠. 그리고 지금에서라도 내가 잘못했다라면 거기에 죄가를 치는 거고. 저는 근데 한마디만. 저는 이제 오리발 지금부터 30초. 다시 오리발로 들어가면 30초. 가장 국민들이 오리발로 화가 난 건 그겁니다. 세월호 문제인데 어떻게 답변했냐면 자 대통령께서는 신속하게 중대본에 가서 현장 지휘를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걸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요, 어쨌든 다른 걸 모르 저는 세월호 문제를 갖다가 이 탄핵에 넣은 그 자체도 저는 국회가 잘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답변을 썼다는 거는 국민의 어떤 가슴을 뒤집어보는 어떤 이거 진짜 야당에서도 소가 웃을 일이라고 정말로 했어요. 변호인들이 도대체 박근혜의 엑스맨들이 아닌가. 신속하게 현장 지휘했다. 야, 이거 진짜 그렇죠. 정치 지도자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정치 지도자는 뭐 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카리스마 있어야 되지만 인재를 발탁해서 잘 쓰는 용병술 이게 지도자에겐 중요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그런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눈과 귀를 가리는 문고리 삼면부터 이런 사람을 쓴 게 문제고요. 안종범 수석은 공직자로서 대통령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피해를 볼지라도 재직 시에 정말로 충원을 하면서 목이 잘릴지라도 그 역할을 해야 됐는데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역사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정직하게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김 교수는 거기 경제수석으로 갔으면 그렇게 목 날라가도 지켰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알겠습니다. 들어가진 말아야죠. 네. 선후 관계를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30초. 지금 최순실 씨도 그렇고 안종범 씨도 그렇고 앞으로 나오는 사람도 다 그럴 거예요. 사실은요. 나 책임이 아니고 당신 책임이라고 가장 먼저 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10월 25일 날 1차 그렇죠. 대국민 담화하면서 다 개인의 잘못이지 본인으로서는 이 말을 했고 그걸 3번이나 강조를 했기 때문에 선후 관계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는데 뭐 그 후에야 뭐 다 각자 나머지 각자도 생기죠. 그러니까 나머지도 전부 내 잘못 아니고 대통령 잘못이고 또 대통령도 내 잘못 아니고 너희들 잘못이고 두 번째 만평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공의와 사의가 겹치지 않을 때는요. 사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칼을 든 망나니의 모습을 한 이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그죠? 이거 볼까요? 이거 정우택 대표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 추천권을 두고 좀 칼춤을 추고 있는데 그 앞에 포승줄에 두 손이 꽁꽁 묶인 유승민 그리고 김무성 지금 의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차 의원님 이거 이게 이거 뭐냐면 마음에 걸리는데 이거 아니 원래 이제 마음에 뭐냐면 걸려요. 원래 칼은 누가 잡았어야 하냐면 비박이 잡았어야 돼요. 지금 상황에 그저 탄핵까지 상황에서는 국민 여론에 힘입어서 사실은 비박이 친박을 10명을 치느냐 8명을 치느냐 출당을 치느냐 아예 빠찌를 뛰게 하느냐 이거를 비박이 잡았어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저분들이 뭐 한 분은 탈당을 고민한다고 하고 한 분은 무슨 뭐 전권을 안 주면 비대위원장을 안 하겠다고 하지만 그거 자체도 누구한테 권한이 있어요?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처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 비대위원장 가질래? 아니면 목 날라갈래? 이렇게 되는 참 새누리당의 이 절묘한 상황. 글쎄 저는 이 절묘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함을 느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머리 모양하고 옷의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옷에 머리 모양. 난 저 뒤에 있는 친박들 망나니를 비박들이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뒤에 있는 친박들 비박들이 웃고 있고 뭐 그런데요. 저렇지 않다 보니 지금 친박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고 저거 큰일 나겠다. 쟤 좀 말려라. 왜냐하면 조원진 전 최고위원이요. 자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정우택 신임 대표가 뭐라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승민 웃기지 마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하고 정권을 준다?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방금 전 우리 TV조선에서 인터뷰도 하셨는데 그분의 권한이 과연 셀까? 저는 마음대로 못할 것 같고 결국 친박들한테 휘둘리기 때문에 자 유승민 김무성 전 대표가 저 칼로 그냥 밧줄만 치고 자유로운 몸이 돼서 그냥 나가버릴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할 수 있는 거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어떤 안정된 상황으로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길게 봤을 때는 해를 넘길 수도 있는 게 있고 또 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 정우택 원내대표가 두 가지를 다 제시를 하면서 하나는 뭐냐 하면은 친박 쪽에서는 핵심들이 이선 우태를 공적 선언에서 물러서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비박한테는 비대위원장 조건을 달았지만 일단 추천해라 받아주겠다. 그런데 정우택 원내대표도 한 가지 희망사항은 있는 겁니다. 이분이 골수 친박이라든지 친박의 성향에 젖어가지고 맹목적이고 이익 집단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가고 이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인으로서 앞으로 이 상황에서 해가고 싶은 정치의 역할이 있어요. 그 공간을 만들고 싶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연한 거죠. 그 얘기는. 예. 그런 부분들이 30초, 있는 예. 거예요. 자, 이게 나는 궁금한 게 여기 유승민 대표한테 또 이게 뭐 여기도 또 밧줄로 이렇게 해놓고 김무성 대표도 해놓고 자 지금 김무성 대표도 신당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신당에 좀 약간 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도 좀 문제가 있죠. 아니 지금 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요. 일정하게 네. 관건은 1차가 이제 교섭단체 구성 문제인데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결심을 해주면 탈당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1단계에 20명 정도의 그 지금 나갈 나가 수 있는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을 포함해서 만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흐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 전에 워낙 그 비박 안에서도 당 안에서 어떻게 보자. 그리고 비대위 구성 문제 매듭은 지어놓고 보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진도가 좀 나왔습니다. 팩트 문제인데 방금 전에 정병국 의원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네. 자, 비박에 19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19명이 직접 모여가지고. 아, 방금 전에. 예, 그래서 유승민 의원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당신을 비대위원장으로 밀겠다. 정권을 가진.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당하겠다. 그러니까 탈당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분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현장에 모인 사람이 19명이라면 연락하면 더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 유승민 의원의 비대위원장, 정권을 가진 비대위원장 카드가 안 되면 같이 나가자. 손잡고 나간다. 다만 한 명씩은 안 나간다. 나가면 손잡고 나간다. 그러면 김용태 의원 곧 여기 나온다는데 포함해서 20명이 딱 되고 플러스 몇 명 더 들어오면 교섭단체는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지켜는 봐야 되는 게 그동안 보여준 비박계의 행태는 늘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렸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오후 상황까지 보면 어쨌든 유승민 카드를 안 받으면 우리 손잡고 나간다는 데까지는 지금 진도로 나가고 19명 중에 김무성 대표도 있죠. 저는 실제로. 다른 네. 좀 해석을 해볼게요. 저는 그 현재 유승민 의원이 정권을 안 주면은 나는 비대위원장을 안 한다. 그 얘기는 안 나가기 위한 명분을 찾는 거라고 나는 봐요. 왜? 여기서 비대위원장의 정권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거 뭐 사무총장 시키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선거가 멀리 남아서. 그러면 비박 사람들 출당시키는 겁니다. 친박 사람들 출당시키는 겁니다. 친박 입장에서 볼 때요. 한 서너 명 출당하는 거 그거 각오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있죠. 지금 사실은 거의 빠지듯 며칠 전에는 빠지듯 뛰어야 될 처지였는데 몇 명 대표적인 사람 몇 명 출당시키면은 자기들은 살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자기 이 커리어 세탁이 돼가지고 나중에 아니, 반기문 씨나 누가 왔을 때 같이 합류할 수 그러니까 차 있는데 의원은 그러면 정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친박계에서? 친박계에서 친박계는 저는 지금 줄 거다. 유승민 전 대표는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아, 그거 공식적으로 그냥 기록적으로 뭐 얘기할까요? 다 또 얘기하고 얘기할까요? 아니지요. 있는데요. 그냥 얘기할까요? 틀리는 소리죠. 틀리는 소리로 그래야지 줄 거다, 이게 임팩트가 정권을. 있죠. 정한평은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죠? 시간적 여유가 있나요? 내일까지입니까? 아니요. 모레까지입니까? 아직 시간을 좀 더 놨어요. 지금 더 넣은 그렇죠. 상태입니까? 며칠이 갈 것이고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또 뭐라 그랬냐면은 유승민 의원이나 비박의 의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확인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정우택 원내대표도 뭐라 그랬냐면은 김무성 전 대표가 유승민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정치적 합의를 해오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상황으로 갔을 때에 마지막 극적인 통합의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얘기 맞아는 정우택 원내대표도 유승민 의원은 약간 아닌 쪽으로 뉘앙스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해낸 거고 네. 내 얘기 마저 하면은 내년 한 2월 달쯤 되면 아마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을 거다. 2월이라는 거는 뭐냐? 이제 실제 대권 그 일정이 가시화되고 대권 후보가 뜨기 시작하고 뭐 쉽게 얘기하면 막 반기문 씨 오면 그때 되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좋아요. 그 아니 지금 이게 3, 4일 가시화된다. 안에 결정돼야 되니까 이 유승민 이상민- 의원이 이상민 의원 너무 일찍 네, 나가서. 차 의원님
그러면 여기서 전권을 준다. 비서위원장으로 전권을 준다. 친박계가. 자, 손 들어보세요. 전권을 준다. 그럼 뭐 정권을 준다. 줄 수밖에. 줄 리가 없다. 안 준다. 줄 리가 없다. 줄 수도 없고. 김상민의 친박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유승민 그 거의 대표 1대 5입니다 지금 계속. 예.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에게 정권을 절대 주지 않을 겁니다. 예. 줄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왜냐하면 친박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생존하고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하는데 유승민 대표가께서 정권을 갖게 된다.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하는 그 8적 다 출당시키거나 나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그것을 각오하겠는가? 각오하지 않을 거다. 네,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도 그랬어요. 비대위원장으로 갈등이 일으킬 사람은 안 된다. 결국은 그랬고, 분당되고 친박계는 탈당할 절대 안 된다 거다. 그랬어요. 네, 예. 그렇게 수순이 이제 거의 왔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탈당 그 알아면 패족되는 거죠. 같이. 이번 주말에는 결정이 되겠네요. 저는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이번 주말 그렇습니다. 넘어갑니까? 시간 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마지막 만평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네 빨리 하시죠. 예. 이건 좀 그림이 제가 보고 좀 지적할 게 많이 있어요. 탱크를 타고 가는 미군들 앞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도끼를 휘두르고 있고 사드 든 문재인 또 대표 얼마 전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죠. 한미 정부가 합의한 사항 뒤엎는 발언 경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는데 이재명 시장은 제가 어저께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이분은 한미동맹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둘 중에 어딜 만나자는 문재인 의원은 북한 가겠다 그랬잖아요. 이분은 무슨 소리냐.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미국 가겠다. 그 대답을 정확히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의견만 이거 망치 들고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명확하게. 사드도 절대 아닙니다. 어저께 인터뷰에서 아니, 사드를 지금 이 정부에서 그건 말 결정한 바꾸기 한 거다. 거예요. 아니 이 정부가 결정한 거다. 다음 정부에서는 이 결정한 것을 가지고 다시 미국하고 재검토할 수 있는 회의를 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지. 아니, 지금 이미 결정한 것을 절대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인터뷰에.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말 바꾼 거고. 아니, 자기가 반대는 하지만 이미 결정된 걸 어떻게 바꾸냐. 왔다 갔다 해, 현실을 왜. 인정한다. 현실을 왔다 갔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반대하면서 뭐 현실 인정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속으로 반대하지만 그- 그건 이제 박근혜 정부가 현 정권인데 현 정권이 결정한 건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앞에 이제- 두 만평은 아주 저는 우리 차 의원님이 정말 잘 그리셨다고 봅니다. 이 세 번째 만평에서는 약간 그런 저도 의심이 문제가 듭니다.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 국제 문제, 한미동맹은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중요하죠. 누구나 그건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국제 정치에서 현실주의적인 시각이 있고요, 자유주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하자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고요. 한미동맹을 망치로 부순다거나 이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들어보세요. 봅니다. 자, 한미동맹 주장하면서 미군이 자기들 그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거를 방해하면은 과연 한미동맹의 실질적인 유지를 원하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아닌 거 탱크에서 아니라 탱크 문제가 포를 있는 빼버리면 거죠. 그 탱크가 작동을 할까요? 저는 그것을 아니 얘기한 그 겁니다. 방법밖에 없느냐?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자. 근데 이런 이 차원에서 자리에 이제 접근하겠다. 민주당 이게 쪽 분들이 하더라고요. 없으니까 제가 조금 이제 반론 좀 옹호를 좀 하자면 네. 저도 최근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뭐 주간조선 인터뷰한 걸 쭉 보고 하니까 저분이 생각보다는 안동 출신인데 보수 보수적인 쪽입니다. 사람이다. 네, 보수적 생각이 사람. 굉장히 보수적인 면이 많고 그리고 또 법조인 하나는 출신에서.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표 제가 옹호를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사드 전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분명한 거는 저 망치든 이재명 시장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불가피한 면이 좀 있다. 왜? 그전에는 확장성 그래가지고 경제 문제를 말씀하시다가 이재명이 너무 치고 올라오니까 도망가기 위해서 지금 갑자기 집토끼용 멘트를 내보내는 건데 정치적으로는 좀 이해할 만한 점이 있다. 다만 네. 문재인 전 대표도 정말 큰 정치인이 되려면 이럴 때일수록 확장성에 좀 주력해라. 네, 30초 발언하고 김용태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이 자세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미국보다 먼저 북한을 가겠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 뭐 등등 해서 혁명 얘기, 굉장히 혁명 얘기. 예. 국내적으로는 국가 대청소
또 시민혁명, 혁명의 완수 이렇게 해서 요즘 좀 너무 강하게 탄핵 나가시는 기각되면은 그런 측면이 혁명하겠다 이 얘기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 지금. 근데 저는 발언의 뉘앙스를 잘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발언이 나온 상황이 지금 촛불 집회 전 세계에서 이것을 시민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북한과 뭐 연계한 이런 혁명이라면 뭐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만드는 그런 혁명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이런 외교안보 사안은 정말 갈등 없이 국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잘 여과가 되면서 국가경책이 결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미동맹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국민들의 충의를 모이는 과정들을 잘 하는 거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는 거죠. 자, 30초. 네. 네, 제가 이재명 시장이 보수적인 사람이다라면 전 보수에 대해 또 한 번 실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 보수적이라는 거에 대한 그 표현에 있어서 좀 명확한 얘기도 좀 나왔으면 현 법률을 좋겠는데. 지키겠다는 근데 게 이제 그 이분의 어떤 보수가 그- 좋은지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보수적 시각이 때론 있을 수 있겠죠. 네,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수인 사람은 아니다라고 네, 저는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보고요. 막상 네. 뭐 한 4시간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대선 네. 후보로서 자기가 등장하면서 네. 매우 자신의 어떤 대선 행보로서의 발언들을 네.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 네, 의외로 보수적인 부분이 꽤 많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선 행보에 대한 발언들에 네. 대해서 분별을 좀 해야 된다. 네, 차 의원님은 뭐 네. 어차피 나 한마디만 없죠? 할게.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탄핵이 안 되면 혁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컨텍스트를 보면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그 평이한 의미에서 혁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는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죠. 위험한 예, 발언이다. 좀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면 그 다 이해해도 가능해요. 네. 머리 다 들어가는 하셨죠? 분들, 머리 다 들어가는 하셨죠? 분들 네, 잘 오늘 여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하겠고 김용태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